어제 아침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패닉에 가득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모든 카드가 안 돼요? 장모님이랑 저 청담가든에서 점심값을 못 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안에 이상한 만족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친아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며느리 연희가 온 가족 앞에서 저를 모욕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을요. 저는 올해 67세이고 남편을 여인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개인 ATM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변덕, 모든 욕구, 모든 불필요한 지출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제 집 거실에서 커피를 따라주고 있을 때 연희가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늙은 사람은 우리 돈 대신 내주는 것밖에 못하시죠. 제 아들 민호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커피포트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거실에서 그들이 저를 비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제 손이 떨렸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년간 부정해왔던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달이 달린 은행 계좌일 뿐이었습니다. 10년간의 재정적 구원자 10년 동안 저는 그들의 금전적 구세주였습니다. 민호가 직장을 잃었을 때 8개월 동안 매달 월세 100만 원을 제가 냈습니다. 제 연금에서 나간 돈이었고 민호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며 옷장을 완전히 새로 꾸미고 싶어 했을 때는 어땠나요? 제 신용카드로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었으니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또다시 600만 원이 제 저축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를 그 휴가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낼 만큼은 충분히 좋았지만 함께 가기엔 부족했던 거죠. 로맨틱한 여행이에요, 엄마. 이해하시죠? 민호는 제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암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수년 동안 항상 이해했습니다. 항상 돈을 냈습니다. 항상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자금을 댄 삶을 사는 동안요. 마지막 지푸라기 결정타는 3달 전에 왔습니다. 연희가 새 차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을 때였죠. 우리 차는 너무 낡았어요, 순자 어머님. 그녀는 비싼 것을 원할 때 쓰는 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곧 아기를 가질 거니까 더 안전한 차가 필요해요. 1,800만 원의 계약금. 제 2년치 저축을 대표하는 1,800만 원이었지만 저는 늘 그랬듯이 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어제 그 독이 든 말들을 듣고 나서 제 친아들이 저를 비웃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 심장 속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에 결정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타오르는 명확함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고 수년 전에 했어야 할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추가 카드를 취소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것인 양 사용하던 5장의 카드를 전부요. 둘째, 제가 매달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넣어주던 공동저축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그 비상금은 진짜 비상사태가 아니라 비싼 레스토랑 청구서와 명품 옷에 쓰였지만요. 셋째, 제 모든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 이체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새벽 6시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곧 제 전화기가 울릴 것이고 저편에선 절망에 빠진 제 아들이 설명을 요구할 것이고
저는 그에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9시 15분의 전화는 정확히 오전 9시 15분에 울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두 번째 커피를 즐기며 앉아 있을 때 민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3번 더 울리도록 놔두면서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권력의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고 거의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엄마, 왜 모든 카드가 안 돼요? 지금 저 장모님이랑 청담가든에 있어요. 생신 축하하려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카드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창피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웨이터가 계속 재촉하는데 25만 원짜리 계산서를 낼 현금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러니가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인 청담가든을 선택했습니다. 장모님께 인상을 주기 위해서요. 제가 수년간 가족 식사비를 댔지만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그토록 감동시키고 싶어 했던 상류층이 둘러싸여 단 한 접시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야.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들이 취소된 건 내가 더 이상 너희 생활비를 대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뭐? 제정신이세요? 우리 지금 공공장소예요. 장모님도 여기 계시고요. 제 엄마가 저를 이렇게 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건 말이다. 아들아, 어제 네 아내가 나를 두고 돈만 내주는 것밖에 못한다고 말했을 때 네가 웃던 거야. 말도 안 되는 건 10년 동안 내가 엄마가 아니라 ATM기 취급을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연희와 장모님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웨이터는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 다른 손님들도 어색한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을 겁니다. 엄마, 제발 지금은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카드 좀 다시 활성화시켜주세요. 오늘만이요. 약속할게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약속은 없어. 민호야. 오늘만도 없어. 10년 동안 똑같은 약속을 들었어. 10년 동안 나는 너희의 쉬운 해결책이었지. 하지만 어제 나는 중요한 걸 배웠어.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확실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사랑해요. 연희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엄마도 연희가 이제 어떤지 아시잖아요. 나는 연희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 민호야. 그리고 너도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스토랑의 상황이 매 순간 더욱 긴장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마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항상 으스대며 쓰던 그 금색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요. 엄마, 제발요. 우리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해요. 경찰 불러요. 이건 굴욕이에요. 이제 내가 수년 동안 느낀 기분을 너도 알게 됐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이점은 너는 34살 성인이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엄마 몸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건 엄마답지 않아요. 엄마는 절대 이렇게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잔인하다고요? 그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희생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제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한 후에 제가 잔인하다고요? 65세까지 일하며 그들에게 괜찮은 유산을 남겨주려 노력한 후에 제가 준 돈으로 여행을 가면서 저를 혼자 집에 두고 간 모든 크리스마스 이후에 잔인한 건 어제 나를 비웃은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잔인한 건 수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은 거지. 잔인한 건 내가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가진 유일한 가치가 내 은행 계좌라고 느끼게 만든 거야. 엄마,
연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연희는 정확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했어. 그리고 너도 동의했지.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히 보여줬어. 배경에서 더 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연희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 장모님이 짜증 섞인 코멘트를 하는 소리. 웨이터는 아마 이미 계산서를 가져왔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참는 그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엄마, 화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대처하는 건 아니에요. 어른답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도와주세요. 딱 이번 한 번만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바꿀게요. 딱 이번 한 번만. 저는 웃었고 제 웃음소리조차 낯설고 쓴맛이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니? 지난 10년간 내가 자금을 댄 마지막이 몇 번이었는지 아니? 근데 엄마, 안 돼, 민호야.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네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너희는 직장이 있잖아. 친구들도 있고, 처가도 있고. 알아서 해결해. 장모님은 어떻게 설명하죠? 장모님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제 엄마가 레스토랑에서 저를 버렸다고.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다들 이 얘기로 떠들 텐데요. 그리고 거기에 벌거벗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우리 관계를 고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이미지, 자기 평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만 걱정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이미지, 네 편안함, 네 행복을 걱정했어. 이제는 내 것을 걱정할 시간이야. 이럴 수는 없어요. 엄마는 제 어머니잖아요. 맞아. 나는 네 엄마야. 네 직원이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내 개인 은행이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네 금융 생명줄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로서 나는 수년 전에 너에게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어. 또 다른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 그의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전화할지, 완전히 체면을 잃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요. 엄마, 제발요. 연희가 울고 있어요. 장모님은 우리가 무슨 가족이냐고 물으세요? 웨이터는 벌써 3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어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 또 하나의 단어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깨어 있으면서 제 지출에 더해 그들의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지 계산할 때 그들의 자비는 어디 있었나요? 제가 그들의 변덕을 위해 돈을 줄 수 있도록 새 옷 사는 것을 포기할 때 그들의 연민은 어디 있었나요? 자비는 수년에 걸쳐 얻는 거야, 민호야. 그리고 너희 둘은 어제 그걸 잃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힘의 감각 때문에 떨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30분간의 전화 폭탄, 다음 30분 동안 전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연희, 그리고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마도 연희, 어머니 미숙 씨의 번호인 것 같았습니다. 거절한 모든 전화가 저에게 더 많은 힘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더 많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커피를 따르고 베란다에 앉아 그토록 그리웠던 침묵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민호의 차가 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금을 도와준 그 차였죠. 2개의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급한 발걸음이 제 현관문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집요하게요. 엄마, 문 열어요. 얘기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이제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절박했지만 동시에 더욱 공격적이었습니다.
안에 계신 거 나 알아요. 차가 주차장에 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 베란다에 앉은 채로 현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년에 설치한 새 먹이통을 찾아오는 새들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게 되니 그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순자 어머님, 이제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요구적이었죠.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애처럼 굴지 말고 나와서 우리랑 마주하세요. 마주하라고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수년간의 재정적, 정서적 학대 후에 제가 설명을 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아이러니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노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먹만이 아니라 발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설치한 제 참나무 현관문이 마치 술집 입구처럼 두들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거지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민호 장모님이 우리 점심값을 내셔야 했어요. 70세 여성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했다고요. 며느리가 미쳤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연희 어머니가 그들을 구해야 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민호가 왜 카드가 하나도 안 되는지 설명하려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 연희가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나이든 여성이 상황을 구해야 하는 모습, 그 굴욕은 정말 환상적이었을 겁니다. 엄마, 제발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음 직전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까지 꺼냈어요. 이거 전부 SNS에 퍼질 거예요. SNS. 물론이죠.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을 넘었다는 인식이 아니라요. 그들은 오직 공개 이미지, 제가 자금을 댄 그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길 좋아하던 사교계에서의 평판만 걱정했습니다. 전략 변경 노크가 잠시 멈췄지만 분노에 찬 속삭임으로 논쟁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다음 전략을 결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연희를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서적 조종의 무기고를 가득 갖추고 있었고 민호는 수년에 걸쳐 그녀에게서 잘 배웠습니다. 순자 어머님, 연희의 목소리가 완전히 톤을 바꿨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거의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화나신 거 알아요. 충분히 그러실 권리가 있어요. 어쩌면 제가 어제 한 말이 안 좋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한 거였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러잖아요. 가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요. 몇 초 만에 어떻게 성격을 바꿀 수 있는지 보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제 문을 발로 차며 소리 지르던 분노한 여성에서 이제는 작은 소통 오류만 있었던 이해심 많은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호가 부드러운 톤을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마음 상하게 한 거 뭐? 이해해요. 연희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줬어요. 화내실만 해요. 근데 카드를 막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모두에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모두에게. 저한테는 아니죠, 물론. 그들에게요.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제 정서적 안녕은 여전히 방정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제발요, 엄마. 우리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깨졌습니다. 근데 오늘 카드를 다시 활성화시켜 주셔야 해요. 낼 돈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가 내일까지예요. 그리고 연희는 이번 주에 병원 예약이 있어요. 갑자기 돈 없이 이렇게 버려질 순 없어요. 돈 없이. 마치 그게 그들의 돈인 것처럼. 마치 제가 독립적인 성인들의 보험료, 의료 예약, 지출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수정처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제 돈과 그들의 돈 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제 저축은 가족 자원이었지
수십 년의 노동과 희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 제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연희가 다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고 거의 모성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친아들을 끊었다는 걸 알게 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가족. 항상 그녀와는 똑같았습니다. 제 평판, 제 관계, 제 이미지를 정서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죠. 마치 한 사람으로서의 제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마치 제 존엄성이 우리 집에서 그들이 어떻게 저를 대하는지조차 아마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엄마, 봐요. 민호가 더 진지하고 더 성인스러운 톤을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바꿔야 한다는 거 이해해요. 경계선에 대해, 가족 재정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 조종이에요. 정서적 조종. 그 단어들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수년간의 미묘한 협박, 제가 돈을 주는 것을 망설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것, 제 모성애를 이용해 제 은행 계좌를 비운 것 이후에 제가 정서적으로 조종적이라고요? 투사가 너무 명백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창문 너머의 대치 노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더 띄엄띄엄하고 덜 공격적이었습니다. 무력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에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집 주위를 돌면서 창문으로 저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연희가 제 옆 창문에서 온 것 같은 곳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림자 봤어요. 안에 계신 거 말아요. 겁쟁이처럼 숨지 마세요. 겁쟁이. 거기 진짜 연희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조종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그녀요. 전날 저를 저 늙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여성, 제 관대함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여성, 제 아들을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도록 훈련시켰던 여성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가 소리친 창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볼 수 있을 만큼만 커튼을 젖혔고 유리를 통해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즉시 분노에서 안도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계시네요.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것처럼 외쳤습니다. 자, 문 열고 가족처럼 얘기해요. 저는 긴 순간 동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면서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좌절의 비명이 들렸고 창문을 더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란다로 돌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전화기가 즉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은 진정으로 제 것이었습니다. 1시간의 공방전 외침과 노크는 또 1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점차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뒷 베란다에서 저는 그들의 좌절된 대화의 단편들, 저를 마음을 바꾸게 만들려는 절망적인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물쇠공을 불러서 문을 강제로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호는 그게 불법 침입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진짜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엔진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연희를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더 정교하고 감정적인 뭔가를요.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제 전화기가 모르는 번호들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희 어머니 미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줬는데 우리 교양 있는 어른들처럼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엔 제 여동생 경이였습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그녀는 명백히 심하게 편집된 버전의 사건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언니, 민호가 아주 걱정하며 전화했어요. 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고 레스토랑에서 그들을 버려뒀대요. 괜찮아요? 몸이 안 좋아요? 나 완벽하게 괜찮아, 경희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민호발로는 아무 경고도 없이 카드를 다 취소했대요. 그건 내가 아는 순자 언니답지 않아요. 언니는 항상 가족들에게 그렇게 관대했잖아요.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몰라. 제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관대했던 거야. 여동생의 전화. 근데 언니, 그들은 언니 가족이잖아요. 연희 말로는 언니가 무고한 농담 때문에 그들을 벌주고 있대요. 분명 앉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고한 농담. 연희가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는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의 잔인한 모욕이 이제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오해한 무고한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경희야, 너는 네 아이들한테 ATM기처럼 느껴진 적 있어?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뭐? 아니, 왜 그걸 물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민호와 연희에게 내가 되어버린 거거든.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걸 깨달았어. 언니, 과장하는 거 아니야? 부모는 항상 자식들을 도와주잖아. 그게 정상이야. 성인 아들의 월세를 수년간 내주는 게 정상이야? 내 돈으로 그들의 휴가를 자금되는 동안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정상이야? 관대하게 굴었다고 조롱당하는 게 정상이야? 경희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글쎄, 어쩌면 그들이 언니 관대함을 좀 이용했을 수도 있지. 근데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극단적인 게 뭔지 알아, 경희야? 65세까지 일해서 아들에게 괜찮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가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대화 후 저는 집 전화를 뽑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저녁, 그날 저녁, 돈을 달라는 전화를 기다리는 불안 없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 특히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익숙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수년 만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신적 명료함. 마치 감정의 안개 속에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내렸던 모든 결정이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이전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은 항상 같았습니다. 민호나 연희가 일시적인 재정 문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저는 처음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압박을 가합니다. 딱 이번만이에요. 우리 절박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굴복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새로운 일시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상황 계획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 희생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 자신의 관대함의 혜택을 공유하라는 초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휴가 비용을 댔지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그들의 저녁 식사를 자금댔지만 집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그들의 의료비를 충당했지만 아무도 제 건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재정 기록에 진실 일어나서 모든 재정 문서를 보관하는 서재로 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를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썼는지 진짜 계산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은행 명세서를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300천 원, 5년 동안 1억 300만 원,
이전 몇 년의 기록은 그렇게 자세히 보관하지 않았으니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제 총 연금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버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1억 300만 원을 대가로 저는 조롱, 무관심,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 의무로 여겨지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를 분노로 떨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제 카드 중 하나를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비싼 헬스장 회원권,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잡지 구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작은 청구들이 연간 수십만 원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즐기지 않은 사치품들을 위해 자동으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유언장의 재검토 그날 밤, 이 모든 게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결의.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일 캐비닛에서 제 유언장을 꺼내 주에 깊게 읽었습니다. 5년 전에 작성한 그 문서는 제가 여전히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고 믿었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의 유일한 수혜자였습니다. 집, 저축계좌, 투자금, 모든 것.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유언장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절반 이상을 쓴 사람에게 왜 제 전 재산을 남겨야 하죠?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대한 사람에게 유산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와 해서 약속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유산 계획에 중요한 변경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은행처럼 대하고 싶다면 그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지만 해방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직 제 자신의 안녕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성인들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며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가장 잘 잤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에너지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수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로 깨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은행에 가서 추가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소 다른 사람의 변덕에 썼을 돈으로 제 자신을 위해 뭔가 좋은 걸 살 것입니다. 아침을 만들면서 집 전화를 다시 꽂았습니다. 예상대로 자동 응답기에 14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나씩 들었고 각각은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메시지 1, 연희, 눈물 어린 목소리로 어머님, 연희예요. 화나신 거 알지만 제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민호는 어젯밤 전혀 못 잤어요. 어머님 걱정이 너무 돼요. 어머님이 이런 모습은 처음 본대요. 제발 전화 주세요. 메시지 2, 민호, 절망적으로 엄마, 얘기해야 해요. 오늘 아침에 은행 갔더니 엄마가 우리 비상금 넣어주시던 계좌를 폐쇄하셨대요. 왜 그러세요? 그 계좌는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였잖아요. 제 돈을 우리 건이라고 계속 언급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그 계좌는 결코 우리 둘 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의 가상 비상 사태를 위해 넣어준 제 돈이었고 항상 휴가, 비싼 옷 또는 레스토랑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메시지들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가식적인 걱정, 제 정신건강에 대한 의문, 자매의 조언으로 위장한 간청들. 하지만 11번 메시지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백씨, 저는 오슥합니다. 연희 사촌 남편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인 건 알지만 연희가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신대요. 남자로서
저는 가끔 여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냥 용서하고 잊으면 안 될까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현상 유지를 유지할 때 얼마나 편리한 철학인가요? 오스카도 누군가가 가족 앞에서 자신을 비웃으면서 은행 계좌를 비울 때 그렇게 기꺼이 용서하고 잊을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9시 정각, 유언장을 작성했던 법률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비서는 콜먼 변호사에게 취소가 생겨서 오늘 오후 2시에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 전화해서 관리자와 모든 계좌를 검토하고 추가 보안 변경을 하기 위한 약속을 요청했습니다. 민호가 제 재정에 대한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시 민호와 연희가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제 이웃 정심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정심 씨는 2년 전에 남편을 여인 61세 여성이었고 우리는 가끔 정원 울타리 너머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심 씨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 씨.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방해하는 거 아니길 바라는데 어제 소음과 소리 지르는 게 많이 들려서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고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돈을 달라거나 저를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 누군가가 제 집에 있다는 게 신선했습니다. 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아드님과 며느님이 몇 시간 동안 여기서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걸 봤어요. 거의 경찰을 부를 뻔했어요. 정심 씨의 통찰, 저는 그녀에게 전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밀한 세부 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정심 씨는 가끔 이해의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끝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요. 수년 동안 그들이 방문할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왔어요. 그들이 새 차를 타고 오는 걸 봤어요. 비싼 옷을 입고 최신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요. 그동안 당신은 여전히 10년 된 똑같은 차를 운전하고 할인 매장에서 쇼핑하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말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부정해왔던 뭔가를 외부에서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명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정심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 보는 것을 도와주거나 집에서 뭔가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단순히 뭔가를 요청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도요. 그렇게 명백해요? 제가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감정으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왜 볼 수 없었는지 이해해요. 엄마일 때는 항상 자식들의 최선을 믿고 싶어 하잖아요. 정심 씨는 1시간 더 머물렀고 우리의 대화는 몇 달 만에 가장 정직하고 해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인 자녀들이 그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했던 경험과 남편을 여인 후 어떻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세요?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게 뭔지? 그녀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였어요. 자식들을 위해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은행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은행에서의 보안 조치 관리자 사무실에서 우리는 모든 제 계좌를 검토하고 새로운 보안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추가하고 오직 제만 어떤 재정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인했습니다. 100시 변경을 처리하면서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경을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특정한 보안 우려가 있으신가요? 제 가장 큰 재정 보안 위험이 제 가족 안에 산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고만 해둘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백씨. 친척들에게 재정적으로 이용당하는 노인들의 사례를 많이 봐요. 스스로를 보호하신 건 옳은 일이에요. 은행 다음, 저는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항상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던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메뉴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주문했고 와인 한 잔과 디저트도요. 총 계산서는 55,000원이었습니다. 민호와 연희가 밤 외출해서 단 한 라운드 음료에 쓰는 것보다 적었습니다. 점심을 음미하면서 저는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끊임없는 불안 없이 민호의 다음 비상사태를 위해 얼마를 따로 떼어놔야 하는지 또는 이 작은 개인적 즐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고 식사를 즐긴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식욕과 즐거움으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콜먼과의 만남, 콜먼 변호사와의 약속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개시적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유언장을 바꾸고 싶다는 제 소망을 밝혔을 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제 같은 경우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씨, 그가 제 현재 유언장을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이 문서를 작성했군요. 그때 당신은 전 재산을 아들 민우에게 지정하셨어요. 중요한 변경을 원하신다고 확신하세요? 완전히 확신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5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의 진짜 성격을 봤어요. 그는 제 관대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 솔직히 그는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미 유산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변호사는 제가 문서화한 1억 300만 원을 자세히 설명하자 메모를 했고, 이전 연도들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자 눈썹을 약간 올렸습니다. 당신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변경을 고려하고 계세요? 제 재산을 나누고 싶어요. 일부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예요. 변덕스러운 성인들이 아니라요. 또 다른 일부는 제 여동생 경희에게요. 그녀는 항상 독립적이었고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회계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민회계는 제가 아기로 그를 상속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만큼만이요. 하지만 일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유언장의 새로운 조건, 특정 비율을 생각하고 계세요? 콜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선단체의 50%, 제 여동생에게 30%, 그리고 민회에게는 20%요. 단, 그가 1년 동안 완전한 재정적 독립을 입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요. 변호사는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은 흥미롭고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개인적 책임을 장려하는 거죠. 법률 사무소를 나서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두려움이나 모성 죄책감이 아니라 제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주차장에 낯선 차가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나이든 여성이 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 미숙 씨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도착하는 걸 보자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계시네요. 우리 여자 대 여자로 대화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의보다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버전의 사건들을 들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미숙 씨의 방문, 봐요 순자 씨, 우리가 앉자마자 미숙 씨가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이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걸 알아요. 연희가 전부 얘기해줬는데 솔직히 당신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연희 말로는 당신이 오해한 코멘트를 했다는데 이제 당신이 매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아무 경고도 없이 친아들 카드를 취소하다니요. 그건 단순한 농담에 대한 매우 극단적인 반응 같은데요. 단순한 농담. 그것은 손님들 앞에서의 잔인한 모욕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오해한 무고한 농담이 되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딸에게 무제한 신용카드를 줘요? 아니요. 하지만 성인 딸의 월세를 내줘요? 아니요. 하지만 그건 달라요. 딸의 휴가 비용을 대주면서 당신은 집에 혼자 있나요? 미숙 씨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순자 씨, 모든 가족이 재정을 다르게 다루잖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제 것을 다르게 다루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연희와 민호를 생각해봐요. 그들은 젊어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지원이 필요해요. 그들은 각각 31세와 34세예요. 그 나이에 저는 이미 아들을 키우고 수년간 일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노후를 위해 저축했어요. 그때는 시대가 달랐어요. 시대가 다르죠? 맞아요. 지금은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나은 교육이 있고, 은행 대출에 더 많은 접근성이 있어요. 2명의 교육받은 성인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을 이유가 없어요. 미숙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순자 씨, 연희가 매우 속상해해요. 어젯밤 내내 울었어요. 당신을 항상 2번째 엄마로 봐왔는데 왜 갑자기 그녀를 거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그녀 자신의 말로는 돈만 내주는 것밖에 못하는 2번째 엄마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여자들은 항상 장모에 대해 불평하잖아요. 정상이에요. 사적으로 불평하는 건 한 가지예요, 미숙 씨. 손님들 앞에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법적 위협 대화는 미숙 씨가 책에 있는 모든 조종 전술을 사용하면서 또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죄책감, 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봐요. 두려움, 혼자 끝날 거예요. 수치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은밀한 위협까지요. 마침내 어떤 전술도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직접적인 접근으로 전환했습니다. 순자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연희와 민호는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재정에 대해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감정적 조종 뒤에 숨은 진짜 위협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강제로 제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걸 시도하기 전에 좋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방금 제 변호사와의 약속에서 왔는데 가족의 학대로부터 재정을 보호하는 사람은 정신적 무능력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거라고 확언해 주더군요. 그녀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카드를 너무 빨리 보여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가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진짜 의도를 알았으니 이 대화는 끝난 것 같네요. 조용히 그녀를 문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곧 떠나기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재고하시길 바래요. 가족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아요. 전쟁은 없어요, 미숙 씨. 드디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심리평가 그녀가 떠난 후 제 거실에 앉아 방금 들은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조종을 강화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제 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콜먼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미숙 씨의 위협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면 확실한 의학적 증거와 광범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재정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무능력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시길 권해요.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위협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정신적 능력의 증거를 갖기 위해 예방적 심리평가를 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콜먼 씨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먼저 완전한 심리평가를 받은 사립 클리닉에 갔습니다. 50대 전문 여성 의사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씨, 그녀가 2시간의 테스트와 인터뷰 후에 말했습니다. 아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예외적인 정신적 명료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학대의 패턴을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재정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유능한 정신의 신호예요. 사실 당신은 재정 학대를 허용하던 때보다 지금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제 완전한 정신적 능력을 문서화한 공식 보고서를 줬습니다. 날짜가 적히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법적 도전에 대한 제 보험 증서였습니다. 정심 씨의 제안집에 돌아왔을 때 정심 씨가 정원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녀가 우리 부동산을 나누는 울타리로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어제 나이든 여성이 와서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숙 씨의 방문과 그녀의 은밀한 위협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심 씨는 점점 분노하며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 하다니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가장 저를 괴롭히는 건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제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제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선불로 지급된 그들의 유산으로 봐요. 아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심 씨가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나가서 자유를 즐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단지 원에서 뭔가를 한 게 언제예요?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출발하는 5일짜리 크루즈가 있어요. 정심 씨가 계속했습니다. 제 여동생이랑 가기로 했었는데 건강 문제로 취소해야 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아이디어가 즉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위해 여행한 게 언제였죠? 제 것이 아닌 침대에서 잠을 잔 게 언제였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게 언제였죠? 아니면 단순히 민호의 다음 재정 위기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없이 휴식을 취한 게 언제였나요? 정말 가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1인당 180만 원, 5일 동안 모든 것 포함. 그것은 제가 민호와 연희의 마지막 휴가에 쓴 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단독 방문 일요일 아침, 크루즈를 위해 짐을 싸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호 혼자였습니다. 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깊은 다크서클, 구겨진 옷,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깨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연희 없이 소리 지르기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얘기해야 해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지만 감정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미 언제 조종당하는지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 절망적이에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월요일까지예요. 낼 돈이 없어요. 갱신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차 없이는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보험료가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30만 원이요. 지난달에 얼마 벌었어? 사작 30만 원이요. 하지만 우리는 지출이 있어요. 월세, 식비, 공과금이요. 그리고 뭐에 더 써?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엄마, 이해 못하세요? 사는 게 비싸요. 감당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는 게 비싸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줘, 아들아. 지난달에 레스토랑에 얼마 썼어? 모르겠어요. 아마 스트리밍 서비스, 헬스장 회원권, 음식 배달 앱에 얼마 써? 그건 달라요, 엄마. 그건 기본 필수품이에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본 필수품이라고. 현대 세계에서는 그래요. 은둔자처럼 살 순 없잖아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사치품이 필수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수품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라고요. 민호야,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34살이야. 대학 교육을 받았어. 직장이 있어. 왜 30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다른 모든 것 후에는 돈이 남지 않아서요. 그럼 다른 모든 것을 줄여.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출을 줄일 순 없어요. 왜 안 돼? 왜요? 왜냐고요? 그는 명백히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유지해야 할 삶이 있어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지. 근데 엄마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거기에 벌거벗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저는 가끔 지원을 제공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의 재정 구조의 영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민호야, 한 가지 물을게. 정직하게 대답해줘. 이 10년 동안 내 급여만으로 살려고 진짜 예산을 짜본 적 있어? 그는 조용했습니다. 더 싼 아파트로 이사하는 걸 고려해 본 적 있어? 침묵. 나한테 돈을 요청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출을 줄여본 적 있어? 엄마, 그건 불공평한 질문이에요. 불공평하다고? 34살 성인에게 자기 수입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봤냐고 묻는 게? 엄마는 우리가 받는 압박을 이해 못하세요. 연희는 기대가 있어요. 그녀 친구들은 특정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가난해 보일 순 없어요. 그럼 언제 내 기대와 내 재정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 대화에서 처음으로 민호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마침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압박받는다고는 몰랐어요. 정말로? 내가 쌀과 콩을 먹는 동안 너희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사지 않으면서 항상 너희 비상사태를 위한 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전 엄마가 우리를 돕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보여주는 엄마의 방식이라고요. 그랬어, 민호야. 하지만 너는 내 사랑을 의무로 바꿨어. 내 관대함을 기대로 바꿨어. 그리고 마침내 내 희생을 조롱거리로 바꿨어. 엄마, 연희가 한 말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어. 하지만 잔은 수년 동안 채워지고 있었지. 민호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성숙했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네,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 민호는 우리 대화 후 거의 1시간 동안 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 뭔가 변화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 대신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떠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료 낼 방법을 찾을게요. 그리고 우리 지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거예요. 저는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적어도 성숙을 향한 첫 걸음처럼 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크루즈를 위한 짐을 싸면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희였지만 그녀의 톤은 이전 며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어머님, 그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민호 없이, 드라마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커피 마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화해에 대한 희망보다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더 소박하게 차려입고 도착했습니다. 비싼 보석과 디자이너 옷 없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또한 더 겸손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커피를 주문한 후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잔인했고 무례했고 완전히 부적절했어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며칠 동안 어머님의 지원 없이 우리 재정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니? 우리가 우리 수입 안에서 사는 법을 전혀 모른다는 거요. 우리는 수년 동안 부자처럼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우리 소득과 지출 사이의 차이를 자금 대주셨으니까요. 저는 연희에게서 그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직한 반성을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앉아서 진짜 예산을 짰어요. 외부 도움 없이 그냥 우리 급여로만요.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말해봐. 우리가 버는 것에 거의 2배를 쓴다는 거요. 2배, 어머님. 조금 더가 아니라 2배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차이를 메꿔주셨어요. 이제 뭘 할 거니? 극단적인 변화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월 140만 원이 들어요. 우리 합산 급여로는 최대 100만 원을 내야 해요. 이사해야 할 거예요. 민호도 동의해. 처음엔 저항했어요. 하지만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원권, 서비스도 취소해야 하고 사교 방식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연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언제 우리의 재정 의존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질문의 직접성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분개가 쌓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희가 내 도움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을 때 결정화됐지. 그게 언제였어요? 너희가 나한테 돈을 요청하는 걸 멈추고 그냥 쓰기 시작했을 때. 추가 카드가 정상적인 일이 됐을 때. 내 저축이 너희의 자동 비상 자금이 됐을 때. 연희는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관계를 재건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가 전에 가졌던 관계는 사라졌어. 그 관계는 내가 주고 너희가 받는 지속 불가능한 역학을 기반으로 했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있어야 해. 어떤 종류의 기초요? 상호 존중, 너희 쪽의 재정적 독립, 그리고 내 가치가 경제적 유용성으로 결정되지 않는 관계. 크루즈는 계시였습니다. 5일 동안 원할 때 일어나고 갈망하는 것을 먹고 단지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정심 씨는 완벽한 여행 동반자였습니다. 독립적이고 재미있고 가족 드라마가 완전히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새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재정적 불안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끊임없는 부담 없이 5일이었습니다. 자동 응답기에 여러 메시지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중 어느 것도 돈을 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여행에서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 전화했습니다. 연희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크루즈 잘 다녀오셨길 바래요. 시간 되실 때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호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자동차 보험 내려고 개인 대출을 받았어요. 더 싼 아파트도 찾았어요. 다음 달에 이사해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했던 독립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첫 번째 진정으로 개인적인 모험을 시작할 것을 알면서요. 수개월 후 저는 정심 씨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시 내리고 제 문으로 향하는 대신 몇 분 동안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긴장해 보였지만 또한 어떻게든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막 돌아오신 거 알지만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호가 시작했습니다. 연희기와 저는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 40만 원을 덜 내요.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껴?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파트가 더 작아요. 덜 화려한 동네에 있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데? 우리 자신의 돈으로 모든 걸 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평화롭게 잘 수 있어요. 다음 달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이 없어요. 저는 민호가 자신의 관점에서 재정적 불안에 대해 말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도 라이프 스타일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2주 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연들에 대해서요. 엄마를 ATM기처럼 대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이 깨닫게 했니? 우리의 첫 진짜 예산을 만들어야 했을 때 저는 사는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성인 생활 전체가 엄마가 차이를 메꿔주셨기 때문에 제 수입을 넘어서 살고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며칠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어른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어요. 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요. 그게 어떤 느낌이니? 무섭지만 또한 해방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 벗어버릴 때까지 몰랐어요. 무슨 짐? 깊은 곳에서 제가 진정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짐이요. 재정적 거짓말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짐. 제 라이프 스타일이 엄마의 관대함을 착취하는 데 달려있다는 걸 아는 짐이요. 그 말들이 저를 깊이 강타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그 역학에서 고통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죄책감과 불안을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모든 일이 있었던 후에 뭔가를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거 알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봐.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방문하는 아들인 관계요. 그 질문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차이를 이해한다는 걸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그 관계는 원한다면 오늘 시작할 수 있어. 저는 항상 저를 유용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방문하는 아들을 갖고 싶었어. 그럼 연희와 제가 일요일에 점심 먹으러 와도 될까요? 음식은 우리가 가져올게요. 우리가 요리하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좋겠구나. 민호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2주 만에 모든 게 얼마나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재정적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뭔가를 얻었습니다. 제 자존감과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요. 그날 밤 저는 콜먼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제 유언장을 다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 후 저는 다른 접근을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영구적으로 벌하는 대신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증된 성숙을 보상하는 유언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행동에 기반한 단계적 유언장을 생각하시는군요. 정확해요. 민호가 2년 연속 진짜 재정적 독립을 입증하면 더 큰 몫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패턴을 5년 동안 계속하면 또 다른 더 큰 몫이요. 하지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원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능적인 구조예요. 장기적인 개인 성장을 장려하네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기반으로 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했다는 희망, 우리 관계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제 말년이 존엄과 존중으로 살게 될 거라는 희망, 베란다로 나가 별들을 쳐다봤습니다. 멀리서 작년에 정원에 설치한 분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쓸 자격이 있는지 수년 동안 의심한 후에 허락한 작은 사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관대함으로 저 자신을 대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을 배우는데 68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배웠고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